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트트레이너. 자, 4월의 마지막 날. 자, 오늘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4월 마무리를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성공 업 시켜드리는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자, 4월의 마무리는 됐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날 수 없죠. 이제 5월을 어떻게 또 끌어가야 될 것인지 잘 살펴봐야 되고요. 보통 월 말 그리고 월 초, 그죠? 그러니까 4월 말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이 딱 그렇게 걸렸네요, 그죠? 4월 말과 5월 초가 걸려 있어서 요럴 때 새롭게 바뀌는 주도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오늘 또 조금 막판에 무너진 종목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가지고 5월에 대한 대응 관련된 얘기도 해볼 테니까요. 자, 오늘 함께 하실 우리 여벤져스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 활짝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수민스님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저희 인베스트트레이너가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5월에도 좋은 소식 가져다 드릴 보이는 수익 애덤 스민스 김수민입니다. 5월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수익. 네, 보이는 멘트 수익. 좋은데? 보이는 좋습니다. 수익. 자, 우리 희정님요. 네, 안녕하세요. 화창한 화요일 4월의 마지막 날에 인사드리는 빌 게이츠 김희정입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코스피도 상승 마감을 해서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제 종목도 오늘 또 상승에 성공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급등 종목 알아보시고 또 4월 행복한 마무리 같이 해봅시다. 네, 우리 빌게 히츠님은 오늘 조금 그래도 그래요. 최근에 뭐 그 선택한 종목들이 워낙에 급등세를 많이 하고 있어서 잘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늘 또 올라가다가 또 막판에 또 쭉 밀어서 끝나고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끝나고 기왕지사 4월의 마무리를 최고가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날이 있는지 알아요? 내일? FOMC? 오, 그렇죠. 맞죠. 네. 보통은 이제 내일 근로자의 날 쉬는 날이요. 휴장인데. 저 그거 말하려다가 네. 말았는데. 이제 어디 놀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도 계획 세워야 되는데 사실 오늘 좀 홀가분하게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아마 요 방송을 하고 있지 않았으면 아마 이 시간에 저는 지금 운전해서 캠핑을 가고 있을 거예요. 날씨도 딱 그럴 시기이기도 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좋아서 뭐 사실 작년까지는 많이 했는데 올해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벤져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나름의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서 또 저녁에 맛있는 거 사 먹이고 그러면 되죠 뭐. 네, 그렇죠. 아쉽지만 자, 어쨌든 4월 마무리 오늘 이제 차트 보면서 살짝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코스피 이제 코스피 차트에서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추세 하단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요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게 가장 작용을 했을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실적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장세로서 가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 기대가 되는 기업들 이런 섹터들이 중심으로 가지 그렇지 않은 섹터들이 그냥 마냥 좋다고 올라가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월 말이 되고 분기 말이 되고 반기 말이 되고 이제 이러면 현금을 좀 만들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 오늘도 오전 중에는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반도체 좀 잘 가려나?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힘을 쓰는 듯 했는데 하이닉스가 또 마이너스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 엇갈리는 모습도 좀 있었고 방산이 오늘 오후에 조금 차익실현성 매물들이 조금 크게 나오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해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를 좀 들어가기도 했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재평가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실적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우려감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너무 언론 쪽에서 만들어낸 우려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제 월 바뀌고 주도주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죠. 자, 차트를 한번 잠깐만 더 자세히 봐보면 요거 우리 그때 캔들 한 개짜리 공부할 때 오늘의 이 코스피의 이 캔들이 기억나요? 이게 뭐라고 했었는지? 저게 제 수업 시간에 배운 건데 비석형 맞죠? 비석형. 네. 네. 그렇죠. 이제 오늘 상승을 쭉 했다가 도로 쫙 밀려가지고 끝나는 이런 경우. 비석은 주로 어디다가 세워요? 무덤 앞에 세워.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차트 봐보면 여기랑 비슷한
모양새가 어딘가에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자, 어디가 비슷해요? 어디가 비슷하죠? 차트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아니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꼭 이렇게 되라는 법도 없고 그냥 이제 이럴 수 있어 하는 부분들인데 자 여기 3월 26일이 하필이면 최고점 그죠? 최근 이제 3월의 최고점이었던 구간들 이때는 이제 추세의 상단에 정확하게 왔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지금은 보통은 이 추세의 중간 라인도 이렇게 라인을 긋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조금 더 상승세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못 가고 어쨌든 4월 말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2,710포인트 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오늘의 상승은 나올 만큼은 나왔다. 마지막에 어쨌든 분봉 흐름에서 그렇죠? 차익 실현성이나 아이고야 5월 1일 FOMC에서 요번에 금리 인상할까요? 동결할까요? 동결할 것 같아요. 동결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네, 이제 심지어 패드워치에서 한 10점 몇 퍼센트를 오. 이제 동결로 네네. 아니, 동결로?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결이 한 90%의 그쵸. 확률이라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6월 중순에도 그러니까 이제 FOMC가 약 6주마다 한 번씩 있거든요. 네. 6주마다 한 번씩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우리나라는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열릴까? 어떤 방식으로? 약간 FOMC랑 달라요. 어떻게 열릴까요? 1년에 한 번? 갑자기 아니 사실 이거 가르쳐 주질 않아서 우리도 8번 해요. 쟤네도 오. 8번 하고. 예, 되게 횟수는 많이 하네. 그거 하는데 그 원칙이 있어요. 이걸 여는 원칙이. 네. 뭘까? FOMC 후에 혹시 하나요? 아니. 아니에요. 걔네랑은 약간 달라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까? 어떤 달에 열릴까? 어떤 짝수달. 달? 짝수달. 아니에요. 홀수달. 아닙니다. 자 이제 이럴 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걸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건데 분기가 열리는 달. 그럼 분기의 첫 번째 달이 뭐죠? 몇 월이죠? 1월, 1월. 그리고 또 3월. 1, 2, 3월까지 아, 1분기. 4월. 그러면 4월. 그죠? 그다음에 또 7월, 7월. 또 10월. 10월. 그렇죠? 그래서 분기가 시작되는 달에 열려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열려요. 그리고 마지막 달은 안 열려요. 그러니까 4분기니까 1분기에 1월, 2월 열리고 3월 쉬고 4월, 5월 열리고 6월 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열립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5월에 또 여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네네. 이번에도 근데 동결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이번까지는 동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가계부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잖아요. 이게 그 자영업자분들의 그 가계부채까지 포함을 한다라면 왜냐하면 이분들도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본인의 사업체를 걸고 이렇게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보통은 자기가 자가이신 분들 자기 집을 담보 대출 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은 거의 빚내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해서 2,200조 원인데 이게 GDP 대비해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금리를 만약에 인상했다. 그러니까 인하는 지금 또 못하겠죠. 어쨌든 미국과 격차가 있으니까 못하는데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면 거기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층들이 많이 나오죠. 벌써 이제 부동산이 그 2,200조 원 중에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이에요. 부동산 대출이에요. 예, 부동산 담보 대출.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 대출 받았는데 그 이자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지니까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겠죠. 이 버티질 못하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보험을 해약해요. 해지. 해지하고 그다음에 애들 학원비를 줄여. 아이고. 안타깝죠. 먹고 사는 걸 줄일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주변에 어떠한가 좀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한편으로는 시장이 그렇구나 어떻구나로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자 이러지 말고 자 제발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PF 관련돼서도 아마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거야 하고 이제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뭐 뉴스 같은 것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책이 뭐 한 달 이내에 나온다고 하니까 잘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좀 밀리면서 조금은 우려감 있게 좀 하거나 당연히 이제 FOMC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넘어가자. 근데 이번에 중요한 게 있어요. FOMC 때마다 파월 연준 의장이라는 사람이 매번 기자회견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기자회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사람이 샬라샬라 하는 말 중에 네. 이거 상황이 바뀌어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 못하겠어 이래버리면 시장이 충격을 받겠죠. 네. 그죠? 매파냐 비둘기파로 그렇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로 하면 어. 자 그런 걸로 자 그런 걸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매파냐 비둘기냐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될 건데 최근에 어쨌든 이 블랙아웃 기간이 있어요. 이제 영향을 못 미치게끔 연준 위 인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블랙아웃 기간이라는데 그 직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가 많았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너무 막 그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할 말이 되게 많기는 합니다.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누군지 알아요? 제닛 옐런인가요? 그렇죠. 그 언니가 정말 시장에 힌트를 많이 주는 사람이었어요. 전 이제 전 연준 위원 의장이었고. 네. 그런데 요즘에 이분이 무슨 생각이신지 미국 단기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그게 단기채니까 1년 이내짜리 단기채니까 어때요? 만기가 빨리 돌아오겠죠. 네. 작년에 많이 했어. 근데 이게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돈이 없으니까 메꿔야 되겠죠. 네. 다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IMF라 이렇게. 야, 너네 그렇게 단기채 많이 발행하면 안 돼. 장기채로 바꿔. 근데 장기채를 사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단기채를 또 발행해야 될 상황들.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이 어떤 말이 나올지 지금 곤두서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혹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파월 연준 의장을 조금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이제 사람이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휘둘리지 않고 자기 소신껏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미 대선이 이제 11월 5일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를 인하를 하지 못하면 그 전에 금리 인상해야 돼. 인상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인상 안 해줄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거를 한 7월 달, 9월 달 요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미 대선을 앞두고 증시가 한 2개월, 3개월 오르는 경우에 미 대선이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확률이 매우 높답니다. 현재까지는 4번 실패했는데 그때마다 시장이 폭락을 했거나 특수한 상황, 트럼프도 실패했죠. 네.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경기가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폴 볼커 이런 사람들이 연준 의장일 때 그때 금리를 팍팍팍팍 올려가지고 그때 당시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실패를 하는데 과연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떨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바이든이 이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왜냐하면 트럼프가 엄청 이 방송 용어일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 구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구박을. 파월을. 오.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막 쌍욕만 안 했다 뿐이지 그냥 욕하듯이 막 뭐라 하고 비난하고 아이고야. 난리 났어. 근데 그걸 버티다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파월의 머릿속에는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도 있고 제닛 옐런도 어쨌든 바이든의 재선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핫 이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수미님부터 살펴봅시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핫이슈 섹터는 바로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네, 최근 타이어 3사가 실적 발표를 시작했죠. 첫 타자였던 금호타이어, 최근 10년 기준 1분기 최대 실적 내는 모습 보여주면서 다른 타이어 관련주들도 실적 반등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4%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특히 타이어주는 저평가된 주가 순자산 비율 주식, 즉 저희가 말했었던 저PBR주로서 향후 더 주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치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잖아요. 저희 인베스테이너가 아직 몰랐던 가치들 계속 떠먹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타이어가 강했습니다. 뭐 이제 막판 오후장 자체가 밀렸는데 그렇지 않았었으면 오늘 또 좀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4월 중에 장이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섹터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4월 1일 날 우리 인베스테이너 방송했잖아요. 네. 물론 두 분이 아니라 다른 두 분이 그때 하셨는데 4월에는
이게 좋을 거예요라고 했는데 아마도 우리 희정님이 이거 준비했을 것 같아요. 뭐 준비했어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핫테마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아, 맞아요. 맞나요? 네. 네, 일본과 중국의 황금 연휴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또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호실적 발표 속에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장 10일 동안 쉴 수 있는 일본의 대표 황금 연휴인 골든위크가 시작된 가운데 일본 여행객은 해외 여행지로 한국을 제일 많이 꼽았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중국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지속되고 있고요. 전일 장 마감 후 아모레퍼시픽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해외 법인의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상회한 316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삐아, 뷰티스킨, 마녀공장, 아모레퍼시픽 등이 상승했고요. 빌 게이츠의 지난주 목요일 추천 종목인 화장품 관련주 코스맥스도 오늘까지 8%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 잘 나서 지금 감격했어. 네. 그죠? 수익이 잘 나서 지금 감격했어. 감격스러운 나머지. 내 추천주가 이렇게 오르다니. 그래서 오늘 반드시 화장품 준비할 것 같았거든요. 화장품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4월 1일 날 아마 4월에 상당히 좋은 섹터 중에 한 가지를 제가 2개인가 3개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 나들이 하고 우리가 화장해야지 이제, 그죠? 네. 마스크로 가릴 수 없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상당히 좋았네요. 자, 다음 섹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핫이슈 섹터,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 머스크 CEO가 깜짝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FSD 승인 목적으로 방문을 했었고, 사실 이 FSD 소프트웨어가 4년 전에도 허락을 받으러 중국을 갔었는데 그때는 규제 때문에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출시를 하지 못했다가 이번에는 출시할 수 있는 전망이 뚜렷해진 겁니다. 또 이번에는 데이터 안전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호재 속에서 테슬라 머스크 CEO가 AI 자율주행 투자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화로는 14조 원인데 이런 투자 확대 소식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 또한 크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요. 아유, 자율주행이 오늘이 아니라 사실 며칠 전부터 막 급등했다, 급락했다 했는데, 야, 중국이 웬일로, 그죠? 일론 머스크한테는 상당히 너그러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는 뭐 테슬라 타면 안 된다고 자기네 국토에 뭐 정보가 뭐 미국으로 넘어가네 만에 첩보로 쓰여지네 이러더니 무슨 약간 너무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원래 자, 사이가 안 좋지 않았나요? 네, 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있겠죠. 우호적인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 뭐 없나요? 뭔가가 중국과 뭐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알려주시죠. 네, 저희 두 번째 핫테마는 바로 전력 설비주입니다. 요즘에 인공지능과 전기차의 상승세로 글로벌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전력기기 업계가 호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AI 반도체 생산 공장과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서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과 변압기 등 설비 수요가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에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도 최근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LS 일렉트릭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그 전에 실적을 발표한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도 전년 대비 각각 298%, 178%씩 급증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호실적과 전력설비 관련 기대감에 오늘 LS 에코에너지,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PNC테크 등 전력설비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빌 게이츠의 효성중공업 네. 오늘까지 상승 나와주면서 12%의 수익률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또 LS는 현재 지금 14% 넘는 수익률 보여서 목표가를 달성하고 지금 마친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까지 목표가를 이미 넘어서서 더 상승을 하고, 야, 이거를 어떻게든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막 입이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핫테마로 가져왔어요. 네, 이거 우리 커뮤니티 있잖아. 우리 저 시청자님들하고 또 커뮤니티하는 그 커뮤니티는 여러분들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커뮤니티 한 배 참여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자 무슨 종목이 지금 제가 뭐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참여하시려면 샵 3989로 문자를 업사부라고 세 글자를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시니까요. 요거 유료예요. 100원이에요. 아셨죠? 와, 비싸다. 비싸도 못하겠다. 그죠? 자,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강의도 하고 또 우리 탑픽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
그게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가 5시에 또 쪽집게 과외 시간을 가져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팍스탁을 검색하시고 이제 라이브가 5시에 열리면 그때 콕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저쪽에서 강의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5월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5월이 시작되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사실 하려고 하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긴 한데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는 할 텐데 이건 아직 멀었어. 올 수도 있어, 올 수도 있지만 조금은 먼 얘기일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미 뭐 이게 닥치고 난 다음에는 늦으니까 그 전에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좀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5월에 지금 예를 들어서 5월 15일, 그러니까 스승의 날이죠.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 그날 부처님 오시는 날로 그날도 휴장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은 또 뭐가 발표를 하느냐?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4월 달치가 5월 15일 발표하는데 그때도 또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이 다 높게 나와버린다면 이게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립니다. 뭐 나중에 얘기해도 되지만 그래도 미리 이제 공부한 김에 또 이제 제가 어제 얘기 드렸던 부분들과 이어서 고점. 자, 우리가요. 자, 쉽게 생각해 보시면 경기가 호황이다. 그죠? 경기가 호황이야. 일반적인 경제 상황일 때 일반적으로. 그러면 경기가 호황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뭐가 늘어나요?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와 투자가 늘어납니다. 두 가지. 예, 그죠? 소비도 늘고. 그러면 이제 소비가 늘면은 기업들이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죠? 많이 사가니까. 그러면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공급이 딸려. 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양보다 사람들이 차를 너무 많이 막 사가. 야 공장 더 지어야겠다.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죠. 그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경기가 호황이라서 돈을 쓰고 그걸로 또 투자가 받고 그러면 공장이 더 생겼으니까 또 일자리가 생기고, 그죠? 네. 일자리 생겨서 급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또 소비가 늘고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가면 당연히 소득이 높으니까 돈을 버니까 어때요?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거 아주 건강한 상태죠. 네. 이럴 때는 주가가 계속 올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가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때도 인플레이션이긴 합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인플레이션이죠. 그죠? 자,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불황이야 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때와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덜 쓰고 투자가 투자도 줄어들어요. 덜하고. 그죠? 네. 소비를 줄이게 되죠. 네. 그러면 물건이 안 팔려, 재고가 쌓여. 그러면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하죠. 인력을 더 늘리지도 않고 오히려 감축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투자를 최대한 줄여서 회사들도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을 마련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 좋죠. 그러면 이제 소비는 줄고 투자 줄고 실업자 늘어나니까 또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소비가 줄고 이제 이런 상황이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 근데 물건이 이제 재고가 있으니까 뭘 합니까 보통? 어떻게 팔죠? 할인해서. 그렇죠. 할인, 디스카운트를 해서 팔죠. 그러니까 물가는 당연히 내려가요. 물건값이 떨어지는 거야. 물건값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걸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정상적인 상황일 때 이렇게 되는데 네. 자 여기서 안 좋은 것만 안 좋은 것만 뽑아보는 거야. 안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좋은 거. 소비 투자는 내려가고 음. 물가는 올라가고. 오. 자 그래서 경기가 네. 불황이야. 경기가 불황인 게 안 좋은 거죠. 네. 네. 그죠? 경기는 불황인데 호황일 때 나타나는 물가가 올라요. 정말-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왜 물가는 자꾸 오르는 거야? 최악의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일단은 보험을 해지하거나, 예, 그죠? 학원을 5개 다니는 거 4개, 3개 이렇게 아주 줄이죠. 필수만 남기거나 그마저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피아노 전공할 거 아니고 미술 전공할 거 아니면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기 시작하죠. 영어 수학만. 근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또 일단 최후의 보루로 공부방 이런 것들을 또 남겨놓고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되는 것처럼 필수적으로 써야 돼. 근데 지금 요즘에 어때요? 그 뭐지? 사과? 그죠? 배. 막 이런 거 야채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다고 뉴스 많이 보셨죠? 네. 대파가 뭐 800원도 말도 안 되는 뭐 가격 대파 한 뿌리에 그런 것처럼 살은 먹어야 돼. 쌀. 뭐 이제 옷이나 신발은 또 조금 뒤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쌀은요. 사 먹어야 되지. 네. 우리 아이가 성장기면 고기도 좀 먹이긴 해야 되고. 네. 그죠? 네. 그러면 한우 툭불 먹을 거? 예. 뭐 돼지고기 먹고. 수입산을 먹든지 돼지고기로 가든지 닭고기로 먹든지 닭고기를 못 먹으면 계란을 삶아서 먹든지 꼭 계속 그래야 돼. 근데 비싸. 얘네들조차도 비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삶이 더 팍팍한 거죠. 아이고. 자, 다음 봐봅시다. 이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게 바로 경기 침체인데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 침체가 나온다라면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왜 힘들죠? 금리가 무파서. 계속 올라가. 고금리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길어지고 있죠. 네. 연준이 최고 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이요. 대략 평균적으로 약 8개월이거든요. 네. 네. 연준의 최고 금리 유지 기간 평균. 근데 지금 5.5 올려놓고 10개월째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잖아요. 이번에도 금리 동결 또 동결 내지는 더 올린대요. 만약에 이게 금리가 더 올라서 6%가 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와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로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신중하겠죠.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상황이 여러분들 온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자, 근데 지금 현재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뭐예요? 최근 물가가 왜 올라갑니까? 중동 전쟁. 그렇죠.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요. 전쟁 요인이 일단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번째. 유가가 올랐다. 응?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게 이제 그렇죠. 유가 에너지가 지금 마찬가지로 그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에너지 수급이 불균형해지고 유럽이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우크라이나는 또 식량이 러시아도 마찬가지 식량 밀 생산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것들 해바라기 막 이런 거 생산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식량 가격까지도 많이 올랐던 거죠. 네. 에너지 가격 올라, 식량 가격 올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수로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네. 애 학원을 만약에 못 보내도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필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나라들은 어때요?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이 돈을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써요?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써요. 많이 쓰고 있죠. 적자. 근데 많이. 미국에다가 쓰는 돈도 있지만 미국이 아닌 데다가 돈을 많이 쓰고 있죠. 어디다가? 전쟁, 우크라이나 지원 또 이번에 뭐 80 몇 조 원 하고 이스라엘 또 지원해주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미국이 우리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어쨌든 뭐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재정 적자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더 돈이 없다 보니까 단기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거죠. 네. 네. 단기채는 계속해서 이게 빨리빨리 만기가 돌아오죠. 네. 근데 지금 미국에
장기채 금리를 사줄 사람이 없어요. 장기채 길게 긴 상품 뭐 네,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왜 없을까?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일단 장기채를 많이 사주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어요. 네. 사주겠습니까? 아니요. 사이가 요즘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SV뱅크, 실리콘밸리뱅크가 왜 망했어요? 약간- 미국 국채를 왕창 갖고 있다 망했어요. 음. 미국 국채를 아니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게 미국 국채라며. 근데 그래서 미국 국채를 투자했더니 금리를 팍팍팍팍 쳐 올리는 바람에 얘네들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장기채는 금리 변동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레버리지를 썼다 그러면 더더욱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장기채를 사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단기채만 왕창 작년에 왕창 그렇게 뽑아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정 적자를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걸 또 단기채는 누가 사줄까? 그렇다고 장기채도 안 사주고 단기채는 그냥 누군가는 사주니까 하겠죠. 그렇죠. 단기채 이거 여러분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뉴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단기채를요 한 10개 정도 되는 헤지펀드에서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의 한 70%를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헤지펀드에서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단기채 시장을. 그럼 얘네들이 레버리지를 막 100배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걸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한 1%에서 2% 손실 나버리면 끝! 아이고. 미국 국채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걸 걱정하는 거야. 그걸. IMF에서 자꾸 꼭 경고합니다. IMF에서 자꾸 경고해요. 채권 발행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조언을 주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걔네들도 야 너네 단기채 이제 그만해. 옐런한테 계속 경고합니다. 단기채 발행하면 안 돼. 이제 장기채로 돌려 한대. 다 장기채를 안 사주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나 일단 이게 당장 터질 만한 상황 같으면 왜 제닛 옐런이 어떤 사람이에요? 연준 의장도 했고 그러니까 연준의 상황들도 알고 지금 재무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컨트롤을 잘 하기 때문에 아주 천재입니다. 천재. 이제 그런 사람인데 조금 걱정은 된다. 이런 정도 좀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지금 높아요. 아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라 그랬어요? 경기 침체인데 물가가 올라가. 네. 그런 게 지금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물가 잡으려면 금리를 올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5월, 15일을 비롯해서 지금 5월 달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물가 지표 관련된 것들이 높게 나와버릴 경우 금리 인상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물가는 조금 잡을지 몰라. 그죠? 네. 물가는 잡을지 모르지만 경기는 매우 위축되겠죠. 그렇다고 지금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어떨까요? 물가를 더 자극시키고 물가를 자극한다는 건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어렵죠? 쉽지 어렵나요? 않네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려워요. 아, 자, 이래서 그리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네. 못 들어봤죠? 그 네. 전에 막 주식 공부하기 전에는 그죠? 그리고 보통은 차트 얘기밖에 안 하니까 대부분 뭐 이런 방송이든 어디든 유튜브도 이런 데서 차트 얘기 중심으로 많이 하고 무슨 주식이 어떻게 해서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니까 한 번 정도는 저라는 사람이라도 한 번 정도 얘기를 드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미국 금리가 4%대를 유지해서 3년 가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약 30%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5% 미국 금리가 5% 이상을 유지를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40%가 떨어질 수 있어. 6%대를 유지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50% 반토막 날 수 있고 실제 이제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맞았죠. 그때 진짜 50% 맞은 거거든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여러분? 안 일어나야 돼요. 지금 현재 5%대예요. 지금 10개월째 왔어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금리 인상이 될지 어쩔지는 몰라. 근데 이제 아까 요 딜레마 있잖아요.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금리 수준이 유지가 되는 그 수준이 있어요. 이렇게
요것도 하지 않고 요것도 하지 않게 그냥 이대로만 가자 할 수 있어. 미국만 무너지지 않으면 되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미국만 무너지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야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외환 위기가 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수준이 5%냐 4%냐 높은 수준에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게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고금리 장기화 네. 이 부분이 시장을 조금 악질적으로 만들어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 소비, 투자, 고용 둔화, 뭐 경기 침체 이렇게 와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올리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표상으로 물가 지표가 너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미 대선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참을 거예요. 내린다는 얘기도 한 번은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9월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현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옛날에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해가지고 막 주가 반토막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아직은 멀었다.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서야 이제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가 그냥 자극적으로 사람들 그냥 클릭 한번 더 하게 하려고 지금 너무 일찍이 좀 얘기하는 거다. 시기적인 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다만 시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상황과 추이를 생각해 보시면서 미국의 금리를 낮출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좀 더 추가적인 얘기들 하려면 이따가 우리 방송 끝나고 5시에요. 5시에 여러분들 유튜브 팍스탁 검색해서 라이브 열리면 실시간이라고 열리면 그때 참석하시면 좀 더 얘기 드리거나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쪽 가서 다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조금 이릅니다. 지금 막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할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는 드리고요. 우리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커뮤니티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많이 나누고 뭐 특별한 이야기들 있으면 얘기 드리니까요. 문자 메시지 샵 3989번으로 업사부 3글자를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분의 핵심의 시간. 네. 과연 우리 두 분은 우리 오늘 좀 백설기 같이 백설기 같이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자, 어떤 섹터를 공략하고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어떤 섹터죠? 네, 제가 오늘의 탑픽 섹터로 뽑은 분야, 제가 확실한 여러 개의 우물 파드리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제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 바로 구리입니다. 이 구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부님과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네, 전력 수요 3대 분야인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이 산업 발전이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었던 전력 설비가 평소보다 사이클이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리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에코에너지와 대원전선 등 구리 관련주 계속해서 폭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의 주 원료가 구리인 만큼 최근 시장 움직이는 종목들이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4월 9일 탑픽 종목으로 선정했던 구리 관련주죠. 풍산이
목표가 66,000원 넘어서면서 다시 눈에 보이는 수익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늘의 뭐 자랑할 게 상당히 많았네요. 우리 두 네. 분 다. 그죠? 네, 좋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네, 오늘도 고심해서 가져왔으니까요. 자랑할 만한 소식 계속 전달해 드릴 수 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익이 잘 나서 자랑하는 건 좋은 거예요. 네. 자꾸 자랑할 일 많으면 좋죠. 장이 안 좋을 때 특히나.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희정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토픽 섹터는 먼저 힌트를 드릴게요. 5월에 정말 딱 어울리는 섹터입니다. 바로 여행 관련주인데요. 여행 가고 싶어요. 네, 진짜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해외여행, 가족여행 예약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또 그동안 코로나19로 타격이 있던 여행 수요가 상당 부분 회복이 되었는데요. 해외여행 출국자는 코로나 이전 규모의 96%까지 회복됐고 하계 성수 기간에는 2019년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고 있습니다. 또 여행주는 다가오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고 또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 증가로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좀 이따 저희 토픽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아니 한국에 찾아오는 이제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들어오는 사람도 인바운드, 나가는 사람도 아웃바운드. 뭐 이제 일본이나 원 환율이 또 싸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여행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또 이제 중국인들도 포함해서 많이들 들어오니까 아마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자 종목과 함께 공략까지 다이렉트로 가죠. 한 번에 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 바로 대창입니다. 대창. 네, 맛있겠다. 네, 대창은 먹는 대창 아니죠. 이 대창은 황동 및 동합금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소재 부품 제조 회사인데요. 구리가 21세기 석유로 불리고 있죠. 구리 부족 큰 이슈로 자리 잡은 가운데 골드만삭스에서도 구리 부족이 해결되려면 10년 동안 206조 원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구리 상승세가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오늘의 종목 대창으로 설정해 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략까지 보시면 매수가는 1,500원, 목표가는 1,800원인데요. 현재 1,570원 넘어가 줬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대인 1,800원까지 길게 목표가 잡아봅니다. 네. 손절가는 단기 추세선 부근인 1,400원으로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시간이 없어서 차트까지는 못 보는데 차트는 제가 이따 쪽집게 시간에 좀 더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희정님은요? 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여행주는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는 전 세계 20만 개 이상의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1위 여행사인데요. 동남아 및 일본 패키지 상품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올해 항공 노선 증편으로 중국 유럽의 회복세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또 올해 1분기 해외 여행 수요가 전분기 대비 약 15%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패키지 수요는 전분기 대비 30%로 시장보다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2024년 EPS 기준 PER 14배로 역사적 저점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또 현재 최대 주주익 지분 매각설로 인한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돼서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수가를 62,500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딱 이 수준이니까 바로 62,200원은 끝났어요. 네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싸게도 살 수 62,000원? 있을 것 더 같습니다. 싸게 사면 좋겠죠? 네, 오늘 1%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약간 물릴 수는 있는데 지금이나 오늘이나 내일 부근에서 사시면 될 것 같고 또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손절가는 주봉으로 5일선 터치 부근인 6만 원으로 57,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투어 알아봤고요. 뭐 일단은 밑에서 이평선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일단 눌러주면 뭐 싸면은 좋은 거니까 일단 그렇게 좀 판단하시고 차트 분석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우리 과외 시간에 쪽집게 과외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우리 5시 정도 시작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팍스탁 검색하고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하루 또 잘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우리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